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접수가 됐습니다. 국회 보고 날짜 그리고 표결 날짜도 여야 합의로 다 정해졌는데 그렇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가 24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네. 보고를 하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월요일 날 국회에서 표결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만약에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이 될 거고요.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냥 열장 실질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심사 우리는 자체를 이거를 안 하는 기각시켜 버리는 거죠. 기각. 예, 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이것도 받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이제 표 계산이 다 끝났을지 궁금한데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민주당 내 기류 변화는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이후에 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게 변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예.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장 청구서를 읽어봤더니 네. 이게 굉장히 내용이 탄탄하지 못하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시키는 거는 그 부결표를 던지는 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부결을 염려할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가결을 염려할 필요는 없고. 거의 없는 예. 것 같고요. 예. 변수가 있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뭐 야당을 향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해대는 거 말고 뭐 진짜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면 또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현재로서는 좀 별로 좀 오히려 부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탄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네. 가결의 그래서 가능성이 가결과 높고요. 부결을 거꾸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다면 민주당의 분위기가 저렇다면 저거 그냥 체포동의안 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영장 청구서가 탄탄하지도 못하고 설득력도 없고 감정적이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아본다면 제3자적인 입장인 판사도 이거 가지고 구속은 안 되겠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네. 앞으로도 없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네,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미 네. 뭐 몇몇 의원들이 이미 했나 봐요. 근데 뭐래요? 근데 이제 당대표가 뭐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런 도박을 걸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당하고 있어요. 정적 제거에 지금 완전히 저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전 너무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정한 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으면 제3자적인 법원의 판단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 또한 18페이지의 친전 형식의 본인의 입장문을 예.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내심 불안하다. 내가 영장 실질 심사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겉으로 나타내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억울해. 이것은 기본 전제 자체가 깨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게 영장 청구서가 탄탄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법원으로 바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받고 이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신데요. 자, 표결까지 좀 일주일 남았죠.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 가는데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 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민주당을 고리 분열시켜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책동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안 망한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는데 자, 국민의힘 속마음도 똑같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는 확정적인 범죄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 구속당하고 사법적인 처리 받아야 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한 계속 검찰에서는 새로운 피의 사실을 밝히고 또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심판과 판단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민주당 찍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권 내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지 못하면 예. 다음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2024년 공천권을 이재명 당대표가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1,700만 표 가까이 얻은 그러한 대권주자,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럼 정말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정치 생명력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네. 얽혀 있다. 자, 민주당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내려놔라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 전원에게 어떤 문자도 보내고 또 구속영장 그 전문도 첨부해서 보냈는데 네.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뭐 이미 1대1로 만나면? 이미 그 영장은 다 구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 효과는 이미 봤고요. 이제 검찰이 저는 왜 이렇게 일부러 부실한 영장 청구서를 썼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꼼꼼히 다 읽어보셨어요? 예, 다 네. 읽었는데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뭐 서론이 길어요. 이게 드라이하게 뭐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입증을 위해서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아시탑이라든가 시정농단 이런 그렇죠. 표현이 들어간 예, 부분 때문에 예, 더 예. 그렇습니까?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 방탄 프레임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네. 이걸 쭉 이어가서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의 패배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좀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좀 부실하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그렇게 정도였다. 늘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약간 왜 공소장이 이렇게 일본주의에 어긋난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렇게 써왔을까. 네. 특수부라서 그런가? 예를 들어 공안부에서 많이 할 때는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마저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 덫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 걸 또 이제 강화해 주는 게 정청래 의원이 좀 무리한 발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예?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러고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내려놔라? 너무 감정적인 발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이에요. 300분의 1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해산 투표를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차이가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감정적이고 조롱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듣고서 아 그렇네, 납득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이 그대로 볼 수 있게 좀 약간 정갈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도부는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출당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 장성철 소장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오히려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이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그렇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쫓아내자. 지금 속칭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대규모로 가서 청원하는 것이 아니냐,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해요. 뭐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특권, 불체포 특권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대선 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 전에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부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다 던지고 버리면은 결국에는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구속당해서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날 때까지 또 1심 판결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도의 판결을 받아버리면 정치 생명 끝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많은 의원들이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돈과 관련된 비리 혐의 의혹이 왜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지도부가 단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면은 너는 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천권을 행사할 거로 예정되는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적인 얘기를 고지고대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마음이 4월 달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때 만약에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를 실질적으로 지도부에서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가결, 부결, 저 투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요하지만 4월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주도권을 예. 쥐기 위한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일단 뭐 5월이 원래 해야 예. 되는 건데 지금 그 박홍근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일찍 임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3월부터. 그래서 예. 4월 정도에 선거가 있을 것으로 지금 그 당내에서는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장석철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원내대표 선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원내대표 한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커지겠지만 실제 견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쪽 친명 일색이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까? 뭐 저는 그 장소철 소장님 말씀보다는 좀 약간 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그 박지원, 김혜영 전 최고에게 예.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저는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그러시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예? 근대 국가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제도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목소리는 얼마든지 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조정해야 되거나 결론을 내야 되면, 투표나 그 의결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의결을 통해서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의한 예.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소리는 낼 수 있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출당시켜라, 징계해라 예. 이런다면 그 정당은요, 이미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뭐가 다른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 김상일 평론가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 걱정이 이런 되는데요? 얘기 했더니 네. 뭐 수박이라는 글이 쭈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두 분 말씀 얘기 들어보면 여든 야든 지금 공천이란 단어가 이제 그럼요. 밑에 깔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 뭐 이재명 대표 비명계 의원들 1대1로 만남도 갖고 당이 뭉치면 총선에서 승리한다. 공천 걱정 말아라. 이런 언급도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표 단속령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박영선 전 의원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다. 오늘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그리고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저는 그런 사직생, 행직사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작용되는 그 이치일 것이다. 네, 박영선 전 의원 지금 미국에 간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아마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이자 묘수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박영선 전 의원의 이 조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의 하수도 아닐 것 같아요. 저건 신의 한 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저걸 내려놓을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재명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공천권은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당대표직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생각과 판단 그리고 주파수는 어디에 향해 있냐면요. 2027년도 대선에 가 있어요. 그러기 위한 디딤돌과 지렛대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 편을 많이 들어주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공천해서 당선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한 수도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박영선 전 의원 잘 아시니까요. 네. 예. 아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를 만약에 지지한다면 그건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발적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신념에 의한 지지. 그럼 확신범들이 되는 건데 그런 확신범적인 인사들만큼 무서운 뭐 지지층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천권을 내려놓는 모험을 통해서도 지금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뭐 된다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된다면. 네, 된다면. 근데 현실성이 좀 없다는 말에는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자, 2월 임시국회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3월 초 임시국회 소집을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체포동의안 이번에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3월 임시국회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중 상시 국회가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계속 민생 챙겨야죠. 법안 챙겨가지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법안 만들려면 상시적으로 상임위에서 법안 검토하고 법안 성립하고 개정하고 뭐 제안하고 그래가지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짝수다리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상시국회가 맞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주간지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전언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이번에 영장 이거 기각되고 이러면 체포동의안 처리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건으로 계속 영장 청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으로 3월 달에 영장 청구할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럼 바로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 구속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안 열 수가 없다. 네. 어쨌든 임시국회는 3분의 1만 소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열리는 것은 그냥 예정된 단독으로라도 열수 수순이다.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당은 3월 임시국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못하게 하려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공방이죠. 그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방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을 위한 공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회 열어서 민생 현안들을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야지만 지금 상황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슈, 그거로 인한 여야의 갈등으로 협치와 정치는 실종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지 않고는 국회를 연다 한들 국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실제로 상당히 좀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한 걸 봐도 뭐 이렇다 할 그렇게 동의가 확 되는, 그리고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고 예. 한쪽 결론을 확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굉장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지금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역 의원일지라도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너무 무능한 건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가 계속됐고 지금 구속영장 그까지 청구되면서 오늘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저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것,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내외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 지금 39.9%란 말이에요. 대략 20%의 국민들, 아, 나 윤석열 대통령 너무 일 못하는 것 같아. 나 윤석열 대통령 싫어. 나 부정적이야. 그러한 20%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다니까요. 지금 전당대회 뭐 좀 잡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 예. 민생, 경제 이런 거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수하지 않는 대통령, 우리 민생을 챙겨주는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낫네? 민주당 보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맨날 이재명 당대표 나와가지고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부정한 짓 하지 않았어요. 정치검찰 나빠요.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국민의힘이 더 낫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과표집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보면 1.6배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전당대회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 전화 오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론조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그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져 있었어요. 유일하게 앞섰던 게 이 리얼미터 ARS 여론조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마저 오차범위 밖으로 예. 뒤진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게 트렌드가 됐다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이제 그런다는 거니까. 이건 좀 약간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를 좀 분석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피로감 못지않게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금 대통령실과 현 지도부가 그렇게 억압적으로 전대를 끌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젊은 정치 세력들이 꿈틀꿈틀 된다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서 국민들은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생동감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 그리고 어쨌든 당무 개입으로 지지율이 빠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민생 이슈와 관련된 발언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예. 양을. 그런 어떤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화물연대 그 강경 대응할 때 올랐다가 네. 난방비 이슈 있을 때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금융통신비 관련해서 이제 압박용 멘트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은 노조 회계 부분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이것은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은 나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거야, 불합리한 거야, 이거 불편해.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나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툭툭 치고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정치 뚝, 정책 올인. 이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것 올라간다. 같습니다. 예. 여당 전당대회에 뭐 당무 개입 이런 논란 불러일으킬 필요 없거든요. 당은 당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놔도 돼요.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뜻에 맞게 여러 가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여당 전당대회에 계속 관여하고 간섭하는 모습 보이면 지지율 올라갈 수가 없으니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럼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대통령이 관여 안 한다고 해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당대표 이 경선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들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여당 내 분열이 생기면 우리 총선을 어떻게 치러? 일단은 화합하자. 새로운 당대표가 오는 것보다 대통령과 큰 갈등이나 분란 일으키지 않을 후보, 그런 후보가 이번에는 나을 수도 있어. 왜? 총선 공천이 있잖아. 공천권 가지고 옛날처럼 또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면 이거는 우리가 시합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라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네.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당원들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투표 나타날 현장에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가다는 참 자당의 당원들 평가가 참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천하람 후보 뭐 다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바람이 일어서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를 탄생시킨 것 같은 반전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자꾸 당원들의 수준을 그 정도에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당원들은 되게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저렇게 말씀 왜 하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현상에 대한 저의 그냥 분석과 평가였습니다. 네. 오늘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제일 잘했죠. 천하람 후보. 되게 안정적으로 했고요. 또한 김기현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과 토론 제대로 잘했다. 그분들이 아파할 수 있는 과거의 발언들과 현재 행동들을 모순된 점을 잘 지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김기현 후보는 상당히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천하람 후보한테 했어요. 아직도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막 이런 얘기를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먼저 후보가 세 분한테 물어보려고 준비했던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예. 저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천하람 후보로부터 아니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 될 분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만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냐. 그런 이제 구박만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안 좋은 흐름이 뭐냐면 울산에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며칠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녹취를 오늘 TV 토론에서 공방이 뜨거워서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그 토지의 도로가 결정되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 다 질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매도 호가를 주시면은 제가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상 1등 후보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공세가 네. 좀 집중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네. 어쨌든 포문은 천하람 후보가 울산 부동산 관련해서 열었는데 네. 지금 보셨듯이 황교안 후보가 권력형 토건비리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맹공을 또 퍼먹었거든요. 근데 그냥 맹공이 감정적 맹공은 아니고 확실히 예. 검사 출신이라 굉장히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그 짚고 들어간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달라 보이고 굉장히 좀 약간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김기현 후보는 요번에서 보여진 거는 본인의 역량 이런 거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역시 김기현 후보는 두 가지 전략뿐이 없구나. 하나는 갈라치기고 하나는 기대기. 우리 황교안 후보가 얘기했던 그 윤핵관이나 대통령한테 기대서 정치를 하려는 그 두 가지 전략뿐이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가지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천하람 후보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하게 발언이 좀 강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뭐랄까 절제되고 안정적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쓴소리도 받아들이고 예, 이런 받아들이고 모습도 그러면서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런 것이 굉장히 상식에 기반하고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원칙에 기반하니까 저럴 수 있구나, 안정적일 수 있구나. 이래서 이러면은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천하람 후보가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도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전 들었습니다. 근데 네. 김기현 후보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묘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본인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3만 5천 평의 땅을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왜 땅을 샀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농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축업. 39살의 변호사가 변호사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3만 5천 평의 맹지 땅에서 목장을 하겠다?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이었느냐. 다른 땅도 있었을 텐데 네. 저긴 그 당시에는 어떠한 도로가 없거든요. 그냥 맹지예요, 맹지. 갈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임야인데 왜 저기를 샀을까? 저거 산 것도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제시대 이후에 저 땅이 매매가 되지 않다가 네. 변호사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사무장이 먼저 저 땅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보름 있다가 김기현 변호사가 저 땅을 사요. 왜 그런 절차를 거쳤을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변호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인 김기현 후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묘하긴 한데 저 공방은 이런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뭐 명확하게 뭔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천하용인, 굉장히 내병 후보가 땅 사서 연수원 짓겠다. 그래서 길이 정확한 매도 없어요. 호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좀 김기현 후보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건축이 안 되는 땅이다. 네. 그리고 나 여러 번 지금 네. 이걸 다 뒤져서 의혹이 해명이 된 건데 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 거는 뭐 여러 번 안 뒤졌나요? 이거는 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얼마나 새로운 팩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사법적으로는 이게 유죄를 물을 정도로 100% 입증이 안 됐을 수 있지만요. 예. 사법적이기 전 수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길 내는 거예요, 길. 근데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경제적 이익, 편익, 주민의 생활의 편익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다면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으로 사법적으로 처리는 못해도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책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 의구심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쨌든 남은 토론회 기간에서도 오늘 기세로 보면은 다른 후보들이 계속 김기현 후보에 그럼요. 대해서 이
의혹을 제기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1차 때처럼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도 오늘 많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연대 정치를 비판했고요.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포용력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스스로 힘으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뒤로 감추고 이런 게 김기현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연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거꾸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혼자서 일하는 거 하시라.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곁을 떠나셨죠. 포용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포용력이 없으니까 안 왔던 사람들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이른바 병 주고 약 주는 연대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둘 다 뭐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까? 집권여당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데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넌 능력이 없고 넌 포용력이 없고 너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가 있어.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집권여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다 비전과 다 큰 담론을 갖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네. 뭐 여타 항상 그 토론회나 이런 전당대회를 봤을 때 항상 그렇거든요. 비전보다는 의혹 검증이 더 많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저럴 수밖에 없지만 저희 같은 이제 정치 평론가들은 그래도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정치 지도자가 될 뿐 김기현이나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네 분 중에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분들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고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집권여당 당대표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 대통령, 국민에게 뭐 큰 도움이 될까? 네. 이거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저러한 논란에 대해서 주고받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제발 한 번이라도 좀 큰 담론과 화두, 개혁, 혁신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토론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남은 토론회 중에 하나는 아예 정책 검증만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걸 근데 그것도 자유주제로 하면 주도권 토론으로 하면 의혹 검증을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게 생각이 힘든 게 해서. 뭐냐면은 이번에 각 후보들이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내세운 게 없어요. 김기현 후보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민방위 여성 훈련 받아야 된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후보들이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는 나는 대통령하고 친해요. 저는 윤핵관들이 저를 밀어주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뜻에 받드는 그러한 당대표 역할을 잘할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비참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예. 있어서 저는 창피해요. 김정아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말에는 동의를 안 하세요? 예, 동의를 못 네.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왜 그 사법과 관련된 부분만 자꾸 이슈가 될까요? 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책만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런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책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따로 예. 기획을 해가지고 질문을 정책적인 거로만 기획을 해서 안 그러면은 저는 남은 토론회가 세 번 토론도 계속 이런 똑같죠. 모습이 네. 반복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비판하면서 썼던 기대기 정치 네. 이거 관련해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30명이 오늘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근데 관련해서 논란도 좀 있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하려면 그 이유가 또 국민의 귀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무기명 지지 선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지했는지 왜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명단이 30명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 30명이 다 공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몇 명만 공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괴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대기 정치를 이런 것까지 기대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보다 힘이나 권력 내지는 권한의 그 정도가 우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의 정도가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뭐 줄 세우기만 아니라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획된 게 아니라면. 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방식이고 와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라면. 근데 김기현 후보는 그동안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용산에 기대서 한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했다기보다 줄 세우기라고 느껴지는 부분, 용산의 힘에 기대서 연대를 이루는 듯한 느낌, 이거를 본인이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지선언을 만들어내려면 저는 뒤에 큰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말끔히 좀 없앨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지지선언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천하람 후보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도 바이든이 맞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제 비윤 주자로서 차별화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 명백한데 천하람 후보의 주장은 이미 안철수 후보를 추월했다. 천하람 대 김기현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감의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천하람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천하람 후보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황교안 후보를 앞섰고 안철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또한 뭐 박빙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천하람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천하람 후보는 전 허리케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바람이 지금 서서히 불고 있다. 예. 많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개혁 성향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은 누구지? 천하람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저것이 더 불꽃이 팍 붙으려면요. 천하람 후보가 제가요. 국민의힘의 미래 지도자가 될 자격과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 보여주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의 신금을 올려야 되고요. 예. TV 토론회에서 저는요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로지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선거 기획을 해줘서 그거대로 움직이거나 일정 메시지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천하람 후보는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저랑 같이 방송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안정감 있고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면은 저는 더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허리케인 정도는 아니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당원들의 수준 평가 이거를 장 소장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저는 참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지원, 김혜영 한마디 했다고 지금 당원들이 징계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징계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징계에 가까운 압박을 해댔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무릎이 꺾여 나갔어요. 그런데도 천하람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천하람 후보가 당당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것이 천하람 후보가 조급하지 않게 이번 토론회 때처럼 안정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상식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게 바람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토론을 보면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결선을 갈 수도 있다 하기에 따라서 의구심이 컸던 이유가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는 것 같은 발언이 점점 세지고 이런 것과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모습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었다면 저거는 정치적인 어떤 경륜에서 나오는 안정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남은 합동연설회 그리고 TV 토론의 발언들 좀 다 4명 후보들 다 주목해서 보고 또 현명한 결정을 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